저번 주에 우리가 그 일일 문제 내준 거, 저번 주 일일 문제 있죠? 거기에 왜 부동산 이중 매매 했을 때 답이 2번과 4번이 답입니다. 2번과 4번이 답이에요. 부동산 이중 매매 사례형 문제 나와 있죠? 그 2번하고 4번이 답입니다. 지난주 거. 자, 오늘은 80페이지 할 차례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합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내가 의사를 표시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기 위해서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게 타인의 위법한 간섭의 계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고 내가 그 의사결정할 때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계지됨으로써 의사결정 자유에 장애를 받은 것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내 의사에 하자를 미치는 방법이 지금 뭐가 있다? 사기와 강박입니다. 그래서 이 사기 강박이라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컨대 갑이, 자, 삼촌 왜 그러냐? 내가 이번에 회사에 취직했으니까 신원보증서면에 서명날인 해달라. 그래서 오냐 하고 신원보증서면에 서명날인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리에 와서 아저씨 변제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까 당신이 보증을 썼다는 겁니다. 보니까 연대보증에 서명날인 한 겁니다. 나는 지금 뭐라고 생각했는데 신원보증서면이라고 서명날인 했는데 외부에 표시되기는 연대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요. 갑이 몰랐던 거죠. A가 갑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갑이 A의 사기에 인해서 신원보증서면인 줄 알고 서명날인 했는데 연대보증이더라. 그럼 이것은 사기가 될까요? 착오일까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사기와 착오, 어느 것이 해당된다? 사기 강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됩니다.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절대로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밖에 안 된다? 착오밖에 안 됩니다. 밑에 판례를 한번 살펴봅니다. 판례 첫 번째 글씨를 보면 사기한 의사 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는 있을 수가 없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신원보증서면의 서류에 서명달인한다는 착각의 바장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달인하면 110조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밑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만 적용해서 취소 여부를 가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답으로 출제된 겁니다. 반드시 의사와 표시는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됩니다. 불일치하는 것은 사기 강박이 아닙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게 의사결정의 하자가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사기 강박이 하나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기한 의사표시와 강박한 의사표시 두 가지가 있는데, 사기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위법한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가 사기한 의사표시고, 강박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위법한 강박행위로 말미암아 외포심, 공포심에 빠지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표시가 사기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사기한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 기망행위란 거기 뜻이 표의자라 하여금 그릇된 관념에 빠뜨리거나 이미 그릇된 관념에 빠뜨린 자에게 이를 더욱 강화 유지시키는 일체의 수단을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그릇된 관념에 빠뜨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착오에 빠뜨리는 겁니다. 표의자라 하여금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예컨대 갑이
자, 이 고려청자를 보십시오. 국부급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제 구운 겁니다. 그럼 진실아닌 것을 진실하고 말하는 거, 이게 거짓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을을 고려청자도 아니면서 어디에 빠지게 만들었냐? 고려청자라는 착오에 빠지고, 이때 두 사람이 하는 매매가 사기입니다. 이렇게 표유자라 이건 사실과 다른 관념을 갖도록 한다. 즉 착오에 빠뜨린 행위입니다. 이런 걸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이 을이 지금 고려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고려청자라는 착오에 빠져있다. 그럴 때 갑이 고려청자가 맞아요 라고 다시 한번 뭘 해줬다. 그 착오를 더욱 유지 강화시켜주는 행위도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기망의 수단에는 제한이 있느냐? 없습니다. 수단 제한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부자기 모두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흔히 말하던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침묵은 언제나 기망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신의책상 진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을 때, 이를 위반했을 때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갑이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회사입니다. 이 분양회사는 아파트 상내 신축될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걸 신의책상 고지해줄 의무가 있느냐?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고지 안 했을 때는 뭐가 된다? 사기 분양이 됩니다. 침묵 위한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묘지가 조성되면 주용 건물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고지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1번 판례 아파트 분양자는 되어 있을 겁니다. 쓰레기 매립장이란 말이 나올 것이고 2번 판례는 공동묘지 나옵니다. 작년에 공동묘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할 때는 이 판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란 것, 공동묘지가 조성될 예정이란 것, 이걸 고지하지 않으면 침묵에 의한 기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갑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아파트와 을이 갖고 있던 토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이렇게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일방이 시가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시가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는 사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 매매나 교환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에게 시가를 고지해 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가를 고지했는데 허위로 시가를 고지했습니다. 허위로 더 높은 가격을 시가로 고지했다. 이렇게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면 사기가 되느냐? 아닙니다. 왜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자기 부동산을 얼마나 말을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말을 듣고 가격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가격 고시는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판례가 의학입니다. 부정하는 판례 1번 판례를 보면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일방 당사자는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사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침묵도 언제나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칙상 진실을 고지해 줄 의무가 있을 때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외워야 됩니다. 허위로 시가를 고지하는 것은 사기가 되지 않는다. 쓰레기 매립장 공동묘지는 사기가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2단의 고의란 내가 이놈에게 거짓말을 하는 고의와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의사를 표시하라는 고의, 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 2단의 고의,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이한 기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사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8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하는 의사표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되어 있을 겁니다. 주의할 것은 사기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바 없다. 사기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기 강박은 의사결정 자유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승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 하는 의사, 이런 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법해야 된다. 따라서 상도 이상, 예컨대 상가를 분양하면서 뭐 지하철에서 걸어서 5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걸어서 보면 10분이 걸린다. 사기가 되느냐? 그 정도의 가장 광고는 허용이 됩니다. 즉 거짓말을 해서 언제나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신의칙상 위법성을 가질 때만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어카상에서 좋지 않는 물건을 좋은 물건을 한다든지 세일도 아니면서 세일이 했다. 그런 것은 거짓말은 맞지만 위법성이 없으니까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는 그놈이 나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사기로 인해서 내가 이 매매를 했다.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기가 나에게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즉 모든 사람에게 기망일 필요 없고 해당 사기당한 사람, 이걸 피기망자라고 합니다. 피기망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면 되지 모든 사람에게 사기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어디에만 영향을 미쳐도 되느냐? 내가 이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인과관계는 존재한 것으로 봅니다.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된다. 그래서 주관적 동기에만 영향을 미쳐도 인과관계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요게 사기가 되는 것. 다음에 강박행위입니다. 강박행위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여 상대방을 외포심에 빠뜨린 일체 행위를 강박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강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뜻이 각세 서명날이 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것은 강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각세 서명날이 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고지를 안 했으니까 강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를 해줘야 된다. 다만 그 해악을 실현 가능성 유무는 요건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는 요건이 아니고 고지만 해서 상대방을 외포심에 빠뜨리면 됩니다. 그럼 강박행위도 역시 수단의 제한이 없습니다. 침묵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다. 시퍼런 칼을 들이댔더만 알아 기절해버렸다. 기절한 상태에서 그 손을 갖고 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이럴 때는 내심 의사 자체가 없습니다. 의사 능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때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강박을 절대적 강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박의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취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이것도 몇 단위 고의가 있어야 되느냐? 2단위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위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강박행위도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갑이 지금 음주운전을 했다. 그걸 옆에서 알고 음주운전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렇지만 이 갑이 탤런트고 그 사실을 안 을이 나에게 1억 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아무리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소고발은 강박행위가 되지 않지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 있는 판례 2번도 똑같습니다. 판례 2번도 고소고발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박행위도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고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는 등
강박행위가 언제나 강박행위가 언제나 강박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위법해야 된다. 다음에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자만히 살펴보면 사기는 기망을 수단하고 강박은 강박을 수단할 뿐이지 나머지 요건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기망행위고 하나는 강박행위일 뿐 나머지는 다 이단의 고의, 위법성, 인과관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사기 강박은 위법해야 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위법해야만이 사기 강박이 됩니다. 그럼 위법성이 있고 고의가 있습니다. 기책 사유가 있고 위법성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뭐 됩니다? 불법행위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배웠던 착오하고 틀립니다.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겠지만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부터 나오는 해설이 됩니다. 그럼 사기 강박이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효다. 그러나 취소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 처음부터 무효로 바뀝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이 벌써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버렸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했다 할지라도 역시 이건 누구한테 대항 못하느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도 하게 되면 그것은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로 바뀝니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107, 108, 109, 110조 모두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에 사기 강박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84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즘 뜨는 게 제3자 사기 강박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그럼 매매 당사자는 갑과 을이니까 을이 갑이 을에게 사기 강박하면 각각 취소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닌 사람이니까 제3자입니다. 제3자가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예컨대 매도인에게 사기 강박했다. 그럼 사기 강박 당한 자는 누구냐? 갑입니다.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해서 뭐였느냐? 매매했다. 매매는 누구하고 했느냐? 을하고 했습니다. 즉 이 매매의 상대방은 을입니다. 그럴 때 갑이 함부로 취소를 하게 되면 사기 강박하지도 않은 을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함부로 취소를 못하고 그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그 상대방 을이 병이 갑에게 사기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대방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매매를 했는데 만일 이 갑이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럼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상대방 없는 의사를 표시하면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85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상대방 없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자, 제3자 사기 강박일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이 매도인입니다. 그런데 직접 매도하지 않고 대리인 을을 통해서 매매를 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습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했다.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저번에 그랬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하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늘 시험에 나옵니다. 매번 시험에 나오고 100% 나오는 겁니다.
8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외관상 제3자 사기 강박인처럼 보이더라도 상대방의 대리나 은행 출장 사정 등 상대방과 통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3자 사기 강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을 알든 모르든, 즉 본인이 따라서 대리인의 사기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행이 있고 은행 출장소장이 있다. 은행 출장사정이 고객을 기망했다. 그럼 은행이 알았든 몰랐든 고객은 그 예금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은행과 은행 출장소장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제3자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항상 본인과 상대방은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87페이지 작년 기출문제 5번을 볼 것 같으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과 대리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효과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적용 범위 보면 그 뭐 다 했죠? 소송법상의 방금 제가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하더라도 누구한테는 대항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도 제3자인지 봅니다. 갑과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면 빨리 을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요놈이 취소 당하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해버립니다. 이럴 때 병이 선이면 이 병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취소하기 전에 이해관계 맺었으면 당연히 보호받는데 취소한 이후에 이렇게 이해관계 맺더라도 보호받는 제3자에 속하느냐? 속합니다. 어차피 병은 등기를 믿고 사기 때문에 이자도 보호받는 제3자입니다. 85페이지 선의의 제3자 보호, 거기 볼 것 같으면 3번입니다. 제3자는 취소 제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뿐만 아니라 취소 후 그 법률행위 외관이 제거되기 전에, 즉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이후에 새롭게 이해관계 맺더라도 선이면 보호받습니다. 자, 다음에 적용 범위는 소송행위, 공법행위, 가족법행위 적용 없다는 건 당연히 다 아는 겁니다. 자, 타 제도와의 관계. 첫 번째, 사기와 착오는 경합한다 합니다.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가짜 청자를 진짜로 매수했다. 그러면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기와 착오는 경합합니다. 다음에 사기와 하자담보 책임도 경합하느냐? 경합합니다. 이것도 역시 경합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기계를 매매하는데 기계가 지금 성능이 없는 기계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기계를 하자 있는 기계를 매매했습니다.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기를 이유로도 취소할 수 있지만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습니다. 580조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서로 경합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갑이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걸 고지를 안 했다. 그래서 사기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기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기 자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분양자는, 즉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계약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사기 강박과 불법행위는 경합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받았어요. 받고 나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받았으면 손해난 바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나옵니다. 병존한다. 그렇지만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되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합니다. 근데 을인 이 아파트를 매수한 뒤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했냐? 병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가 사기를 한 겁니다. 그럼 사기 강박을 당한 을은 요 사기꾼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되느냐? 취소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그 계약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다. 그게 2번입니다. 제3자 사기로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한 이상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다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요 사기 분양당한 분양자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사기 분양을 당한 자는 그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부당이득 반환받을 수도 있고 그냥 분양은 그대로 두고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취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세 번째 줄 보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분양은 분양대로 받고 그냥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양계약을 취소해서 부당이득 다 받았다. 그럼 손해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있던 중첩 적용되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결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87페이지 그게 아파트 문제 나올 겁니다. 1번 아파트 분양자가 그러면 공동묘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2번을 봅니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번을 보면 제3자 사기에서 의사를 표시한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제3자 사기 강박일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에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대리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88페이지 거기에 효력 발생 시기 등이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갑이 아저씨 이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청약의 의사를 표시했을 때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되느냐? 효력 발생 시기에 가는 겁니다. 우리 민법 대원칙은 뭐다?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111조를 보면 오른쪽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달이란 상대방이 있을 때 도달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없으면 도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달주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으면 당연히 표백주의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백주의밖에 적용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상대방에게 도달돼야만 효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도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도달돼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도달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니까
표의자는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기 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달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고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효력인데 도달이 안 됐다, 불착됐다, 아니면 연착됐다, 이런 모든 불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도달돼야만 효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연착,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있다. 자, 그러면 도달했다는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입증 책임도 여전히 표의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도달이란 뭘 말하느냐?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됩니다. 이걸 요지상태설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절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그래서 동가는 가족이나 동가는 고용인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설사 본인이 전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부인에게 의사표시가 편지가 도달됐다. 그럼 본인이 즉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부인이 딱 받은과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서 만일 정당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합니다. 그럼 도달된 것이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편지는 전부 다 수령을 거절할 겁니다. 밑에 판례입니다. 정당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우리 민법상 도달주의는 민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법행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나에게 무슨 통지를 보낼 때 그 통지도 원칙적으로 도달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도 여전히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공법을 비롯해서 통지는 원칙적으로 다 도달주의에 있습니다. 자,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표의자. 그럴 때 보통 우편을 반송했다, 일간신문에 광고를 했다 할지라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듯이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은 반송된 바가 없으면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은 반송된 바가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등기우편 내용증명은 무조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 1번을 봅니다.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등기우편을 분명히 등기우편을 붙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주소지에 배달은 됐는데 그 주소지에는 상대방이나 혹은 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한다 할지라도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등기우편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물이 이것도 등기우편물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그 동업자의 사무실에서 그것도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다. 이럴 때는 등기우편물이라도 도달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다 안 봅니다.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달주의에 관한 겁니다. 그럼 도달주의가 있으면 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습니다. 그 발신주의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두 개는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볼 것 같으면 먼저 3번을 봅니다. 무건대리인이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 거요 말 거요 채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때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다음에 6번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다? 성락의 통지를 발송할 때입니다. 이것도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입니다. 다음에 1번 하나만 더 볼 것 같으면 제한 능력자 한 행위는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죠. 그럴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에게 당신 행위했던 행위를 취소할 거예요, 말 거요?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3번, 6번 이거 다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제한 능력자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이 아니고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무권 대리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 다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발신주의. 다음에 공시송달은 상대방을 모르나 상대방 소재를 모를 때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2주. 그나마 동일인에게 계속 공시송달할 때는 첫 번째는 유지지만 그 뒤부터는 공시송달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 할 공시송달은 몇 월이다? 2월입니다. 다음에 의사표시 수령할 때 수령 능력은 거기에 법조문 보니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일 때는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할 수 없으니까 갑이 만일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는데 그 수령을 누가 했느냐? 17세 미성년자가 했다. 그러면 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미성년자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 대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방 쪽에서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걸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도달한 것을 알을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이쪽 미성년자 아들이 편지를 받았다는 걸 엄마 아빠가 알았다. 그럴 때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그러나 되어 있죠. 법정 대리인의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법조문만 쭉 읽어보면 되고 그 판례 등기후 편물, 내용 정묘 편물은 반송된 바가 없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그 몇 개만 보면 됩니다. 두세 번만 읽어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대리 들어갑니다. 자, 대리는 갑이 지금 아파트를 매매하는 매도인이다. 근데 매도인이 직접 매매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통해서 매매 계약하면 그 매수인은 누가 되느냐? 병이 매수인입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과 병 사이에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매도인은 직접 매매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하느냐? 대리인을 통해서 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매매하게 되면 그 매매 효과는 누구한테 한다? 고문한테 갑니다. 이런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지만 그 매매는 마치 본인 행위와 같이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제도입니다. 이럴 때 이 갑을 본인이라 그러는데 이 본인은 대리인 그리고 병을 상대방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상대방이란 돼 있고 제3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조문과 달리 이 대리 파트에 와서는 법조문에 제3자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런다? 상대방이라고 치면 됩니다.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렇게 말합니다. 요 본인에는 전두환 씨도 본인이지만 응애도 본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5살짜리 애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다. 5살짜리도 토지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처분하는 게 유리하다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5살짜리는 스스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을 언제나 보호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대신해서 해줄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 매매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매매하게 되면 누구 부동산 날아가느냐? 응애 부동산 날아갑니다. 마치 누가 매매한 것 같다? 응애가 매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뭐라고? 대리제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듯이 본인은 의사 능력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없죠. 응애가 무슨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대리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대리는 합니다. 이걸 누구에게 매각하고 언제 매각하고 어떤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지 여부도 다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이 결정합니다. 응애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다가 법률 효과, 법률 효과란 다름 아닌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는 법률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법률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이렇게 행위라는 법률 행위를 해야만이 권리 변동이라 효과가 일어나는데 원래 행위의 주체와 효과의 주체는 동일인 게 원칙이에요. 딱 하나 외에가 대리입니다.
대리에 쓰는 행위는 누가 하느냐? 그건 누가 한다? 대리입니다. 그러나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효과는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입니다. 이렇게 행위의 주체와 효과의 주체가 분리된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모든 행위는 다 누가 하느냐? 대리인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은 다 대리인합니다. 그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효과는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이런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그럼 이 지금 대리인이 어른 갑을 대신해서 뭘 하느냐? 매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꼭 매매만 할 수 있냐? 아닙니다. 대리는 본인이 해야 될 뭘 할 수 있느냐?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대로 하는 거죠.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무슨 행위만 할 수 있느냐?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행위는 대리할 수 있게 없게 있을 수 없습니다. 신분행위는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분행위는 대리가 안 되는 거죠. 불법행위도 대리할 수 있어 없어요. 내 불법행위를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사실행위는 대리행위가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외울 때는 불사실은 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불사실은 대리할 수 없다. 그럼 재산상 법률행위만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외가 있습니다.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법률행위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가 가능하다. 즉 본인이 해야 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누굴 대신해서 대리인이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외입니다. 그래서 뒤로 넘겨보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95페이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95페이지 보면 재산상 법률행위가 인정된다. 대신 가족법상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외우면 되는 겁니다.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대리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대리인이 할 때 갑이 이 병에게 아파트를 매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갑이 을의 병에게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청약하게 되는데 대리할 때는 누가 하면 된다? 을이 병에게 아저씨 이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면 곧 누가 한 것과 같다? 본인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 대신 스스로 의사를 표시한다. 이런 대리를 무슨 대리라 하느냐? 능동 대리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의사 표시를 수령하고 좋습니다. 사겠습니다라고 승낙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원래는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본인한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대리인에게도 됩니다. 대리인이 하면 그 누가 한 것과 같다? 본인이 수령한 것과 같아요. 이때는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하는 의사 표시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죠. 이런 대리를 무슨 대리라 하느냐? 수동 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능동 대리, 수동 대리는 대리인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 대리 한다 그러고 의사 표시를 수령하면 수동 대리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능동 대리, 수동 대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되는 게 이 병은 을과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도 누가 하느냐? 을이 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병은 매도인이 을이 아니고 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을이 병과 거래를 할 때 자기가 대리인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줍니다. 즉, 예컨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럼 대리인이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계약서에는 매도인란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매도인이 누구라고 그런다? 갑이라고 합니다. 매도인은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비록 지가 의사결정하지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지금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매매하잖아. 매도인이 갑이라고 한다니까.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나타낼 현자, 이름 명자, 본인의 이름을 나타납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이 매도인은 갑이구나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금도 누구한테 준다? 갑에게 주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하는 거죠. 왜냐하고 매도인이 누구라 했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을 3억에 매매할 것을 의사결정은 누가 하느냐? 을이 합니다. 그러나 을이 병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매도인 갑이 이 건물을 당신에게 3억에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결정은 자기가 있지만 그럴 때 누구 이름을 한다? 본인 이름으로 말하지 자기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3억에 매매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결정은 누가 했다? 대리인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죠. 본인 이름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효과가 본인한테 가겠습니까? 그래서 93페이지를 펴보면 그게 대리제도의 의 나옵니다. 지금 의를 지금부터 읽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하는 게 무슨 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수동대리입니다. 이렇게 대리인이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수령할 때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가느냐?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지가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갑니다.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했는데 왜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계속될까요? 왜 본인에게 직접 갑니까? 대리인이 왔다 안 가고. 그게 본인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게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효과도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계속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리는 결국은 몇 사람이 문제겠느냐? 세 사람이 문제겠죠. 그럴 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권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될 것이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가 됩니다. 이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방법 어떻게 되느냐? 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할 것이고, 대리에서 했던 효과는 누구한테 가느냐?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 효과가 문제되겠죠. 이렇게 대리제도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걸 대리제도의 삼면관계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대리를 살펴본다. 이 말은 대리권 보고 대리행위 보고 대리 효과를 보면 대리제도를 다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98페이지 대리제도의 삼면관계를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방금 지금 의부터 97페이지까지 있는 그 대리제도의 의는 지금부터 보기한 대리를 보기 위한 사전 전제 작업입니다. 그걸 이해해야만이 이걸 본다는 거지. 앞에 게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몇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방금 의부터 93페이지까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시험에 딱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볼 대리에 관한 사전 전제 작업입니다. 뭐가 대리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본격적인 것은 98페이지부터 시험에 나옵니다. 그 9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기출문제는 답이 몇 번이라 했죠? 2번이 답입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해설은 맞아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지금부터 대리제도 삼면관계 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